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분간의 통화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번이나 먼저 한국에 전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K방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려 한다는 분석과 우려가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G7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6개국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본만이 수치상으로는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어느 전문가나 언론도 칭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의 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반에서 꼴찌 하는 애들이 모여서 컨닝해봐야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을 알고 그냥 반에서 1등하는 애를 부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위조 성적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센터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7개 선진국 모임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내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7개국만 포함된 G7 체제를 허물고 새롭게 G11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G7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 2019년 G7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에서 AI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키트를 생산해 전세계에 보급했고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점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참여를 이끈 프랑스와 캐나다는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우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고 평범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12개 경제대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품은 실제로 모든 국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라고 말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이오 의학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위기를 관리할 때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리더십을 입증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캐나다 기자의 말처럼 한국이 코로나19 치료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치료제에서 한국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는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많은 임상 실험을 했지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는 있었음에도 치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인간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페롯의 실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넥신 컨소시엄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GX19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백신 중 처음으로 신청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클로로퀴는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베가 기대했던 아비건도 부작용이 심해서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영국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 못지않게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에 가장 빨리 치료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일본 외무성 간부가 아시아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해왔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7국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일본에서는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의식하고 자신들은 15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진단키트의 어이없는 성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팀이 이 간이키트를 이용한 검사에서 양성이 된 사람들을 대형 장비로 재검사한 결과 약 90%가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608명을 간이키트로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이었는데 다시 정밀검사해보니 이 중 89.7%는 음성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의 전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를 일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일본은 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단키트는 제대로 수출되지 못했고 일본은 자체 개발한 형편없는 진단키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었던 아베노 마스크는 지금까지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에서 1개월 만에 재밌는 것을 받았다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후생 노동성에서 보낸 그 유명한 아베노 마스크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받은 곳은 100명이 지내는 기숙사였는데 한 주사당 2장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기숙사 전체에 2장이 배정됐다는 안내문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갖고 싶은 이들은 5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재난지원금도 아날로그 행정이 가로막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2주 만에 98%가 지급받았던 한국과 달리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이달 안으로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협상을 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연장하겠다는 데는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검사 수를 다른 국가들처럼 늘리지 않고 있기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전체에 감염이 퍼지도록 퍼져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한국인이 일본에 갔다가 오면 해외 입국자 전원을 검사하기 때문에 일본발 무증상 감염자가 대거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을 입국시켰다가 아베 정권의 거짓말과 일본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본의 확산 정도를 감추려면 한국인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지금 한국이 급부상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를 장악했던 일본의 반도체 가전은 이미 한국에 밀려났고 이번 팬데믹의 방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같은 한국의 질주를 막고자 수출 규제를 감행하고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말까지 일본이 요구한 대로 조치했으니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은 끝내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WTO 제소를 제기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의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과 이번 감염병 여파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는 데이코크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200개 업체가 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호텔 여관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의류 잡화, 신발 소매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여행 관련 업종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면서 타격을 받았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세계 10대 수출 대국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감소했고 이 미국의 3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9.3%나 줄었습니다. 세계 4위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세계 6위의 한국 수출액은 463억 5,300만 달러로 줄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10대 수출국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작아 순위가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감염병 사태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한국은 봉쇄나 통제를 하지 않고 방역을 성공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였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줄었지만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의 의료용 방진복은 무려 12만 4천%가 증가하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수출도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냈고 경제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 씨가 8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베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또 거짓말이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강경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큰 소리만 치던 아베의 밑바닥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총리가 되기 위해 일본 국민들에게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방 영토 문제입니다. 러시아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북방 영토를 일본이 반환받겠다고 한 것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도리어 푸틴에게 돈 주고 뺨 맞는 식으로 아예 러시아 영토로 확정되도록 지원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일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입니다. 아베는 스스로 이 문제의 대책 본부장이 되면서 북한이 데려간 일본인을 귀환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구미의 아버지 시게루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베의 정치적인 쇼맨십이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와 이 문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로부터 관방장관으로 발탁되기는 했어도 주목받지 못했던 아베는 이 문제에 있어서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5명의 피해자가 일시 귀국했을 때 아베가 갑자기 절대 돌아가게 할 수 없다면서 혼자 고함을 쳤습니다. 이때 완전히 국민적인 스타로 등장하면서 아베는 결국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베는 2006년에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베는 바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스스로 본부장에 취임했으며 납치 문제 담당 장관 자리를 신설하는 등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베는 총리로 만들어준 이 문제를 때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으로 일본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강경책만으로는 정치적인 지지는 얻을 수가 있어도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2018년 9월 또다시 일본의 총리로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아베는 총리 당선 직후에 도쿄에서 열린 피해자 전원 귀환을 촉구하는 대국민 집회에 갑자기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아베는 또다시 이 문제가 자신의 첫 번째 정치적 사명임을 공언합니다. 다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유지해 나가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2006년 이 문제의 강경 자세로 졸지에 총리가 되었을 때 아베는 1997년에 결성된 피해자 가족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미지 구축에는 꼭 필요한 단체니까요. 이 피해자 가족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다 시게루입니다. 그의 딸 메구미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고향인 니가타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다 실종됐고 나중에 북한으로 납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북한은 메구미가 1986년 8월에 김철준과 결혼해 1987년 9월에 딸을 낳았지만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다가 199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1994년 4월 13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북한이 메구미의 유고를 일본에 넘겨주었으나 일본 정부가 DNA 감정을 해본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메구미의 생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으면서 아버지 시게루 씨는 여전히 딸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게루 씨는 모임의 대표로서 40여 년 동안 일본 전역을 돌며 서명 활동과 1400회 이상의 강연회를 이끌어온 피해자 구출 운동의 상징과 같은 인물입니다. 특히 조선인 학교에 대한 비난과 차별을 중지할 것을 호소하면서 모두가 귀한 아들, 딸이라며 포용했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머와 재치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집시다 라고 일본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에게는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인 시게루 씨가 5일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애도와 슬픔에 젖었습니다. 시게루 씨의 소식은 즉각 해외 언론과 일본 내에 속보로 전해졌고 시게루 씨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시게루 씨의 소식을 접하고 국무부의 성명으로 깊은 애도를 드린다. 그의 사역에 찬사를 보내며 북한은 이들을 해방해야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베는 시게루 씨의 사망 소식에 미안함이 가득하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이런 애도에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의 이 문제를 이용한 아베, 메구미의 아버지는 억울하다 라는 특집 칼럼은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가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은 이 문제가 계기가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용만 하고 조금의 해결 노력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베는 이 문제를 출세에 이용했을 뿐이라고 비난하면서 편협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기 위해 강경책만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강경한 리더십으로 정치적인 이득만 취했다는 거죠. 아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방관하고 있는 냉혈한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도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파탄시키고 협상 창구를 직접 파괴시켜 놓고는 말로만 협상과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아베는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는 한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고 종합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교뿐 아니라 협상 상대를 설득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문춘도 시게루 씨의 간절한 소원을 봉쇄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특집 칼럼에서 아베의 정치적인 꼼수와 지도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서 강경 자세를 취한 것으로 총리까지 하게 된 아베는 시게루 씨의 활동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충고했습니다. 무능력한 아베가 이 문제로 총리가 되고 15년 동안 지지도가 필요할 때마다 우려먹을 동안에 일본이라는 국가와 일본인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8일 작은 교회에서 50여 명의 가족장으로 시게루 씨의 장례를 치르고 9일 기자회견을 한 부인 사카 씨는 딸을 만나지 못해 힘이 다했다. 시게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피해자 가족은 노인들이고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 정부는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아베와 자민당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결의의 말과 다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때마다 말로 점수 따는 방법을 아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맞는가 봅니다. 특히 아베는 제대로 한 일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 강경하고 단호한 이미지로만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을 만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린 시게루 씨까지 이용할 때까지 이용한 아베입니다. 이렇게 정말 앞뒤 없는 지도자를 세운 일본 국민들이 한심합니다.